조금 됐습니다. 며칠 전에 낡은 책장에서 아웃사이드라는 책을 꺼냈습니다. 이 아웃사이드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읽었던 책입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때였습니다. 흔히 고등학생이라는 게 뻔한 책만 읽다가 어느 날 아웃사이더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아웃사이더라는 말도 그렇게 흔한 단어는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양력을 갖고 있죠. 제가 그 후기에 나와 있는 양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1931년 레이세이트의 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노동자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는 구두 제조공으로서 수입은 변변치 못했다. 그런 보잘것없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가르치기란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래서 나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돈이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를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학교에서 항상 좋은 시험 점수를 따는 우수한 학생이었으면서도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끝내 대학교의 문턱을 밟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나의 가족은 내가 공부에 파묻히기보다 차라리 매주 일요일 일주일분의 월급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오기를 바랬다. 결국 나는 16살에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요사이 굉장히 삶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콜린 윌슨도 16살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에 내몰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부터 어린 나이에 그 책에 파묻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8년 동안 자기 말로 서투른 솜씨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모아서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게 되는데 그 책 이름이 이제 아웃사이더입니다.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를 두고 어느 날 아침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신문기자들 때문에 잠을 깨었는데 인터뷰와 라디오, TV에서 어마어마한 인터뷰가 들어오고 자기는 갑작스럽게 호덕에 머리를 맞은 것처럼 이제 유명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1972년에 초판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번 이제 발행이 되었는데, 자, 어쨌든, 이런 책입니다. 저도 뭐냐 하면은, 이 책을 읽고 그때 굉장히 감동받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의 일장은 맹인의 나라입니다. 맹인의 나라. 이렇게 시작하죠. 아웃사이드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사회 문제다. 그는 벽구멍을 통하여 인생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벽구멍. 그러니까 여러분, 벽이라는 건 이런 것이죠. 벽이라는 것은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멍이 하나 뚫렸다는 거죠. 근데 그 구멍이라는 것은 그렇죠. 저쪽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볼 수는 있지만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벽구멍이라는 것은 엿보기입니다. 엿보기. 엿본다는 것은 은밀한 세계를 엿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한쪽 방에 있는 사람은 저쪽 방에 어떤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보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밀한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벽구멍을 통해 본 세상이죠. 왜 이 사람이 맹인의 나라라는 제목을 정했을까요? 맹인. 여러분, 맹인이라는 것은 못 보는 거죠. 이 말은 약간 이제 은유적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 벽구멍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벽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벽구멍을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차 1층에서 젊은 여자가 파란 바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여러분, 전차 1층에서 젊은 여자가 파란 바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색적이죠. 여러분, 나는 이 문장을 딱 읽을 때 마를린 먼로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를린 먼로의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치마를, 바람에 날리는 치마를 이렇게 잡는 자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를린 먼로의 치마를 어떻게 해요? 뒤집으려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마를린 먼로는 바람에 의해서 치마가 올라올 때 치마가 올라오지 못하게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바람은 뭐냐면은 여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서 속을 보려고 하고 있고 마를린 먼로는 그것을 저지합니다. 근데 바로 이 경계, 그죠? 보이려고 하는 세계와 이를 저지하는 이 경계 사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이는 바로 아웃사이드에서 말하는 벽구멍과 같은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치맛자락이 치켜져 봉긋하게 된다. 그러니까 봉긋했다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여러분 마를린 먼로의 치마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푼 거죠. 치맛자락이 부푼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바람이 치맛자락을 걷어 붙이느냐고 하는 최대 극한에 온 상황이 바로 이 상태를 말한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혼잡한 거리에 이르자 차들이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는다. 전차는 움직이면서 악몽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잡한 거리에 이르자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는다. 다시 말하면 혼잡한 거리 자체가 뭐냐면 두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젊은 여자와 나 사이를 혼잡한 거리가 단절시키는 거죠. 그럼 나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은 젊은 여자에 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혼잡하다는 거리 자체가 그 여자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죠. 전차는 움직이면서 악몽같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래서 전차는 움직이면서 악몽같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악몽은 뭔가요? 악몽은 전차가 있음으로써 그 여자와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여자의 치맛자락이 봉긋해지는 순간 강렬한 뭔가를 느끼는 거죠. 느끼면서 어떻게 되냐? 악몽은 악몽까지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왜 악몽이라는 단어를 썼냐? 그만큼 그 여자의 그 치맛자락이 강렬했다는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차가 감으로써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한 곳으로 시선이 갑니다. 그것은 바로 치맛자락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오가는 드레스로 가득 찬 거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는 드레스라는 건 뭔가요? 여기서 드레스는 바로
치맛자락과 같은 거예요. 치맛자락과 같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시선이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맛자락과 오가는 드레스로 가득 찬 거리. 이 사람에게는 드레스로 이 세계는 여자로 가득 찬, 드레스로 가득 찬 세계로 보이는 거죠. 그 드레스라는 것은 뭐예요? 전차가 오면 얼마든지 금방 그 치맛자락이 지켜져서 봉긋해지는 그런 세계를 말하죠. 네오 맡기는 듯이 가볍게 스커트가 지켜진다. 여기서 지켜진다는 것도 바로 그거죠. 여기서 네오 맡긴 듯이 가볍게 스커트가 지켜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대죠. 여러분, 네오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치맛자락은 결국 뭐냐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가볍게 스커트가 지켜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커트라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스커트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스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세계는 언제든지 지켜질 수 있는, 봉긋해질 수 있는 마를린 먼로의 치마처럼 다른 세계로부터, 바람이나 다른 세계로부터 얼마든지 걷어붙여지는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켜지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숱한 드레스. 이렇게 이제 콜린 윌슨은 말을 합니다. 지켜지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그 경계에 와 있는 거죠. 지켜지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숱한 드레스. 자, 이 풍경은 마를린 먼로의 그 한 장의 사진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 유명한 사진이죠. 이 사진은 어떻게 보면은 아웃사이더적인 사진이 돼요. 아웃사이더적인 사진.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아웃사이더 이 첫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웃사이더는 무엇보다 하나의 사회 문제다. 그는 벽구멍을 통하여 인생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전차 1층에서 젊은 여자가 바람 바지에 다리를 닿고 있다. 이 마를린 먼로 같은 여자죠. 바람에 치맛자락이 치켜져 봉긋하다. 혼잡한 거리에 이르자 차들이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는다. 전차는 움직이면서 악몽과 같이 사라진다. 오가는 드레스로 가득 찬 거리, 네오 맡긴 듯이 가볍게 스커트가 지켜진다. 지켜지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듯한 숱한 드레스. 여기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죠. 그 아웃사이드라는 말을 요새 최근에 아싸란 말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인사와 아싸. 여러분, 아싸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적인 어떤 세계에서 탈출하는 세계예요. 탈출하는 세계.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는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남의 시선이나 남이 만들어놓은 규칙이나 세계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앙트네 플래너죠.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세계를 파괴하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도 마찬가지죠. 철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세계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 본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웃사이더는 세상을 새롭게 해석해서 창조하는 사람이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저는 이 심리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또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심리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그런 상담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 보면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의 세계와 어떤 기존의 규율, 이미 만들어진 사회적 세계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심화되는 과정에 자기가 상처받고 다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율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쾌락과 행복이
파괴되는 거예요. 압도당하면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화도 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처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아웃사이더로서의 살만한 정체성이나 내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는 자기답게 살고 싶어요. 그걸 우리 아웃사이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인사이더화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참하게. 자, 여러분, 이제 맹인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맹인의 나라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이제 아웃사이더죠. 여러분, 아웃사이더란 말은 굉장히 흥미롭고, 실제로 콜린 윌슨이 이 책을 1950년대에 쓰는데 대단하죠. 네. 아주 진짜 참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릴린 먼로의 이 사진을 보면 이거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 보세요. 치마가 벗겨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욕망의 세계예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성적인 부분도 있고 또 관음증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굉장히 섹시한 자세를 취하고 섹시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가리는 거예요. 손으로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가린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금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보이짐의 세계를 방어를 하죠. 근데 방어를 할 때 그 자세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수많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아웃사이더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좁고 기다란 상점 거울 속에 갑자기 다가서는 내 얼굴을 바라본다.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가나요? 바깥의 여자에서부터 나에게로 바라보는 거죠. 나는 바로 뭐냐면 상점 속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상점 속의 거울의 모습은 어떠냐면 좁고 기다하다는 거죠. 길다란 상점. 그러니까 좁고 길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신 거울인 거죠. 전신 거울. 다가서서는 내 얼굴을 바라본다. 이제 나와 맞서는 거죠. 창백한 얼굴, 무거운 눈꺼풀,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창백한 얼굴, 그 다음에 무거운 눈꺼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창백했다는 것하고 눈꺼풀이 무겁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바라는 것은 여자 하나만이 아니다. 모든 여자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창백한 얼굴과 무거운 눈꺼풀은, 창백한 것은 뭐냐면은 핏기가 없는 거잖아요. 추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욕망을 채우지 못한 욕망이 차절된 얼굴이죠. 여러분, 무거운 눈꺼풀은 뭐예요? 눈꺼풀이 밑으로 약간 떨어진, 그렇죠? 내려앉은, 잠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성철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뭐냐면 외부를 향하는 눈이잖아요. 근데 욕망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여자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여자라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그 여자들을 나는 하나씩 하나씩 욕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방금 이 글은 인용된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냐? 이 글은 앙리 바르비스의 지옥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앙리 바르비스가 쓴 지옥이라는 한 부분을 제가 이제까지 해석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인용한 것이고, 앙리 바르비스의 지옥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고, 아직은 콜린 윌슨이 그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해석한 거죠. 자, 이제 해석을 읽어봅시다. 이것은 아웃사이드의 일면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 지옥의 주인공은 파리의 거리를 걷고 있지만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욕망은 그를 다른 사람과 엄격히 구분한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웃사이더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넓게 따지면. 물론 아웃사이더라는 인물 유형도 여러 가지죠. 그가 여자에 대해 느끼는 욕망은 순전히 동물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욕망을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하죠. 이것을 이제 약간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 락강이라는 사람은 약간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국어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욕망은 뭐냐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욕망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석을 해보세요. 우리 학문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욕구예요. 욕구는 뭐냐? 생리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되게 고프면 그건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생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생리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그릇 먹고 배가 더 생리가 해결 안 되면 두 그릇 먹어도 배가 안 부르면 세 그릇 먹고 네 그릇 먹기를 하면은 언젠가는 배고픈 욕구는 사라집니다. 그럼 욕구는 해결되는 거죠. 욕구는 해결되면 그 이전의 세계하고 단절이 나요.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욕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욕구가 있고 요구가 있어요. 요구의 세계는 의식적 세계입니다. 의식적 세계. 욕망은 뭐라고 그러죠? 무의식의 세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좀 전에 이야기한 동물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생리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리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것은 아니었다니까 바로 뭐를 말하죠? 무의식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욕망이라는 것은 어때요? 무의식의 세계는 채워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죠. 그래서 욕구의 차원과 요구의 차원과 욕망의 차원이 있다면 이런 복잡한 어떤 욕망을 콜린 윌슨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을게요. 나는 내끼는 대로 충동을 따랐다. 내끼는 대로. 자, 여기서 내끼는 대로라는 것은 뭔지는 몰라요. 그건 뭐냐면은 뭐일 수도 있고 욕구일 수도 있고 요구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욕망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예. 좀 그게 복잡한 차원을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생리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좀 이렇게 뻔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냥 단순한 성적인 것이죠. 그건 뻔한 이야기예요. 예,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인간의 무의식의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죠.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길 한 모퉁이에서 나를 지켜보던 어떤 여자를 따라간 것이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느끼는 대로 충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길 한 모퉁이에서 나를 지켜보는 어떤 여자를 따라간 것이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두서너 마디 얘기를 주고받았다. 여자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판에 박은 듯한 장면이 벌어졌다. 그것은 무엇인가? 굴러떨어지듯이 끝나버렸다. 자, 이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압축됐죠. 그냥 간결한 이야기를 서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욕망을 여기서 말하면 이거죠.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동이 도무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생리적인 걸 수도 있고 의식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차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나는 다시 포도로 나왔다. 포도는 아시죠? 네, 포도. 네. 아스팔트 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포장된 도로, 아스팔트 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라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 충동적 행위 자체가 평온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이라는 것은 평온이 아닌 세계죠. 근데 이 평온이 아닌 세계가 그 어떤 충동을 내가 그런 일을 버렸다고 해서 평온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을 달았다고 하지만 그 충동은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없는 혼란으로 마음이 뒤숭숭하다. 그럼 여기서 혼란은 왜 오나요? 내가 충동대로 하면은 해결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동은 뭐가 아니에요? 생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생리적이었다 그러면 자장면을 먹듯이 몇 그릇 먹으면은 욕구가 사라지죠. 근데 평온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은 욕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충동을 따랐으면은 충동이 해결되어서 평온을 찾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도리어 뭐예요? 끝없는 혼란으로 마음이 뒤숭숭할 뿐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욕구나 요구의 세계가 아니라 욕망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인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어집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을 것만 같다. 내가 너무 많이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너무 많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라고 이제 이유를 제시했지만 사실은 너무 깊다는 말 자체가 무의식으로 향하는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편을 통하여 이 주인공에겐 이름이 없다. 그는 이름 없는 아웃사이더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는 이름 없는 세계에 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변두리에 사는 거죠. 변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집단이나 그 시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중심축이 아니라 중심축 바깥에, 라인 바깥에 사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웃사이더는 뭐냐면은 중심축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핵심적인 세계로부터, 중심적인 세계로부터 변방에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아웃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1장 첫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웃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아웃사이드에 1페이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그냥 스캔하기는 쉽지만 정독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죠. 정독을 하려면은 깊이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깊이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말이 있으면 그 말의 주변과, 그죠?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 그 다음에 좌우 개념, 혹은 또 다른 축, 심층적인 축, 어떤 그런 다양한 축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하면은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괴롭죠. 여러분 지금 뭐 정신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특히 대면 세계에서 비대면 세계로 가는 순간 여러분은 정체성이 꽤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또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서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